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본래 순박하고 정이 많아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마당마다 가득했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연희라는 이름의 곱고 순수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얼굴만큼 마음씨도 고와 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배를 짜고 밭일을 도왔습니다. 연희의 맑은 눈빛은 마치 마을 우물의 물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준호라는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큰 기와집에 살았으며 넉넉한 재산과 아버지의 벼슬 덕에 늘 오만하고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준호는 연희의 아름다움에 반했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닌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준호는 연희를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값비싼 비단옷과 귀한 놀이개를 내밀며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며 억지로 구애했습니다. 연희야, 너같이 천한 집안 아이가 나와 혼인하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다. 내가 주는 이 비단 옷을 받고 내 마음을 받아라. 하지만 연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준호의 오만함과 탐욕이 깃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준호의 구애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도련님, 감사하지만 저는 도련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겐 도련님의 재물보다 어머니와 함께 땀 흘려 사는 정직한 삶이 더 소중합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십시오. 연희의 거절은 준호의 오만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평생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야만 했던 준호는 연희의 거절에 격렬한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감히 천한계집이 나를 거절해? 준호의 집착과 분노는 점점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날 해가 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가는 마을의 공동 우물 주변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준호는 다시 연희를 찾아가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연희가 끝까지 저항하자 준호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희를 힘껏 밀쳤고 연희는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마을의 생명수나 다름없던 깊은 우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끔찍한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아무도 이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황급히 우물가를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혹시 외지로 떠난 것은 아닌지 수군댔지만 연희의 어머니는 매일 우물가 주변을 맴돌며 불길하고 슬픈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오만한 탐욕과 숨겨진 죄악으로 인해 이미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그 끔찍한 비밀을 품은 채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가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지만 연희의 실종은 마을 전체에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을 드리웠습니다. 특히 연희의 어머니는 밤낮 없이 눈물로 지새우며 딸이 혹시나 돌아올까 문지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마을 사람들이 우물 주변을 오가며 연희의 행적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물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을 때 차가운 물 위에 떠오른 익숙한 옷자락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우물 속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참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을의 생명수나 다름없던 깊은 우물 속에서 순수했던 소녀 연희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희야, 내 딸 연희야,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왜 하필 이 깊은 우물 속에? 마을 사람들이 어렵게 연희를 우물 밖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연희의 모습은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슬픔과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딸의 차가운 몸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연희의 어머니 눈에 굳게 쥐어진 딸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 했던 듯 손가락이 힘껏 오므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펴자 그녀의 손바닥 안에는 흙과 물에 젖은 작은 물건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급스러운 자개로 만든 호박 단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단추를 보자마자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 단추는 평범한 단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준호의 아버지가 벼슬을 할 때 입던 옷에 달린 것임을 모두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준호 도련님의 옷에 달린 호박 단추가 아닌가? 내가 분명 저 단추를 본 적이 있는데. 연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부잣집 아들의 오만한 욕망이 저지른 살인 사건임을 연희의 어머니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차가운 단추 하나를 통해 비극적인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연희는 목숨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우물에 빠뜨린 범인을 밝히기 위해 그 단추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작은 단추는 이제 오만한 부잣집 아들의 죄를 고발하는 가장 명확하고 강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더 이상 맑은 생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소녀의 억울한 죽음과 파렴치한 죄악을 품은 채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차가운 심연이 되었습니다. 곧 이 진실이 마을을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연희가 발견되고 그녀의 손에서 호박 단추라는 불길한 증거가 나오자 마을은 곧바로 엄중한 사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가장 명망 높은 원님이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나섰습니다. 원님은 보통의 탐관 오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정의만을 좇는 고든 심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원님은 가장 먼저 연희의 손에 쥐어진 호박 단추를 살폈습니다. 단추는 고급 자개로 만들어졌고 희귀하여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단추를 보라. 필시 벼슬 깨나 하는 자의 옷에 달린 것일 터. 마을의 모든 부잣집을 낱낱이 뒤져 이 단추의 주인을 밝혀내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아전들은 원님의 명에 따라 마을에서 유일하게 부유한 집,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는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뇌물을 건네려 했으나 원님의 기계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옷가지들을 조사하던 아전들은 곧 단추가 떨어진 흔적이 있는 겉옷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단추의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에 쥐어져 있던 단추를 그 옷의 흔적에 대어보자 마치 잃어버린 짝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단지 단추 하나만으로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호의 옷에서 흙이 묻은 흔적과 우물가의 흙 성분을 꼼꼼하게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와 옷을 황급히 숨기려 했던 사실까지 주변 하인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모든 증거는 부잣집 아들 준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준호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오게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신분과 아버지의 권세를 내세우며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원님, 이 천한 아이의 죽음 따위로 저를 의심하다니요. 저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질투하는 자들의 모함입니다. 원님은 준호의 오만한 변명에 일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연희의 손에서 나온 호박 단추와 단추가 떨어져 나간 준호의 겉옷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거짓말을 멈추어라, 준호. 이 단추가 말하노라. 내가 우물가에서 소녀를 밀치고 죄를 숨기려 달아났을 때 소녀가 너희 탐욕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해 내 옷에서 떼어낸 단 하나의 증거다. 범인은 바로 이 집 아들 준호 너다. 준호는 원님의 꾸짖음 앞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가장 명확하고 통쾌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돈과 권세로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결코 덮을 수 없음을 원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님의 고든 정의에 감흡했습니다. 연희의 억울한 죽음은 이제 탐욕과 불의에 대한 승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죄는 온 마을에 알려졌고 이제 남은 것은 정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원님은 더 이상 준호의 오만함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언은 일관되었으며 무엇보다 연희의 손에 쥐어진 호박 단추는 그 모든 진실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그 순간 주변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역사적인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원님의 꾸짖음 앞에 오만함을 잃고 두려움에 질려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며 발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님, 제가 어찌 이런 천한 일을 했겠습니까? 제 아버지의 벼슬을 보아서라도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그 아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힘없는 울부짖음에 불과했습니다. 원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정의를 굽히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준호를 꿰뚫어 보았고 그 시선에는 수십 년 관직 생활을 통해 쌓아온 흔들림 없는 정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님은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징표를 들어 올렸고 그것을 힘껏 내리치는 순간 천지를 울리는 듯한 북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내 죄는 명백하다. 준호, 권세를 믿고 어린 생명을 해쳤으니 그 죄를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느냐? 준호를 옥에 가두고 그의 집안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경위는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원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전들은 지체 없이 준호를 끌고 나섰습니다. 준호는 저항하려 했으나 그의 팔은 이미 굵은 밧줄에 묶여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절규뿐이었습니다. 관아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준호의 부모는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뇌물을 뿌리고 권력을 동원하려 했던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된 것을 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세가 아들의 죄를 감출 방패가 될 것이라 확신했지만 원님의 고든 심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고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연희의 죽음이 부자 권세가의 아들 준호의 몰락을 불러온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자 동시에 뜨거운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이 정의를 짓밟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왔던 오랜 관습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또 누군가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분노와 좌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침내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옥에 갇혔고 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죄를 덮으려 온갖 거짓을 꾸며냈지만 연희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호박 단추와 원님이 꼼꼼하게 대조했던 흙 성분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탐욕과 부패의 성은 연희의 억울한 죽음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의 토지 문서는 모두 관아에 압수되었고 금은 보화는 하나도 남김없이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양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세도 있다 자랑하던 그 집안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수치와 죄악의 상징으로만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잃은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정의가 실현되는 벅찬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준호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스스로를 멸망케 했으며 그들의 오만함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연희의 순수한 희생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드러났습니다. 원님의 단호한 심판은 마을 사람들의 억눌렸던 분노를 풀어주는 통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연희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셨어. 원님이야말로 진정한 어진 재판관이시다. 돈과 권세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불의에 맞선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준호의 죄는 온 마을에 그리고 인근 고을에까지 알려졌고 그의 몰락은 모든 이들에게 죄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준엄한 교훈을 새겨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멀리 떨어진 고을에서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정의와 양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연희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의 슬픔은 이제 정의의 깃발 아래 위로받고 있었지만 연희의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딸의 억울함이 풀린 것에 작은 위안을 얻으며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에 대한 심판은 끝났지만 마을에 드리워진 슬픔의 그림자는 쉽사리 거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딸 연희를 차가운 우물 속에서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죄가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딸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딸의 이름만 부르며 흐느꼈고 온 마을이 그 슬픔에 함께 먹먹해졌습니다.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은 오지 않았으며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딸을 향한 그리움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묻은 무덤 앞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덤가에 앉아 연희와의 짧고도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작은 꽃잎을 닮았던 딸의 웃음소리, 서툰 솜씨로 깎아주던 나무 조각들, 잠들기 전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어미의 치마폭에 안겨 곤히 잠들던 모습. 어머니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변하여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지만 울음을 멈추면 딸의 기억마저 사라질까 두려워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목소리만이, 딸의 웃음소리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연희가 부르던 노래, 연희가 좋아하던 들꽃, 연희가 뛰어놀던 마당. 모든 것이 그녀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연희야, 내 딸아, 어미는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니? 네가 없는 세상은 이리도 차갑고 잔인하구나. 보고 싶다. 내 아가, 너무나 보고 싶구나. 어머니의 슬픔을 헤아린 원님은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건의 장소인 우물이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는 기억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님은 아전들을 시켜 그 우물을 단단한 돌로 완전히 메워 다시는 물을 기를 수도 그 차가운 진실을 떠올릴 수도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흡했고 우물을 막는 흙과 돌을 나르며 연희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한 삽 한 삽 흙을 퍼나르며 조용히 연희를 위한 기도를 올렸고 마침내 우물은 완전히 흙 속에 묻혀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우물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연희를 추모했습니다. 연희야, 이제 편히 쉬렴. 우리가 너를 잊지 않을게. 어머니는 우물이 사라진 것을 보았지만 슬픔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주변에 딸이 좋아했던 금잔화, 맨드라미, 코스모스 등 온갖 예쁜 꽃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심고 물을 주는 행위는 차가운 흙 아래 잠든 딸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꽃을 심고 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평화로워졌지만 해가 질 무렵이면 다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무덤 곁에 앉아 딸에게 속삭였고 새벽 이슬이 내릴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며 꽃에 물을 주었고 딸이 좋아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무덤 앞에서 꽃을 가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 슬픔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탓이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무덤가를 비추었고 어머니의 볼을 타고 흐르던 눈물 자국은 햇살에 말라 있었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그녀는 연희가 환하게 웃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연희는 하얀 옷을 입고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엄마, 저 괜찮아요. 곧 다시 만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조차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연희는 점점 멀어져 갔고 어머니는 애타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니는 문득 따뜻하고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몸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낯선 생명의 작은 체온. 어머니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었는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꽃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느껴지는 이 작고 따뜻한 존재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어쩐지 따스하고 낯설지 않아 마치 연희가 돌아온 것만 같아.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시선은 자신의 바로 곁에 머물렀습니다. 앙상한 무덤가 옆 그녀의 지친 몸 옆에 한 마리의 작은 강아지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마치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사랑과 평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으며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털은 깨끗하고 윤기가 흘렀으며 그 눈빛은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생명체에게서 딸의 몫을 대신하는 듯한 위안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무덤가에서 발견된 이 작은 존재는 어머니에게 지친 마음을 달래줄 뜻밖의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강아지가 어디서 왔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외딴 무덤가에 강아지가 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는 낯선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어머니를 따뜻하고 온순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니? 어디서 길을 잃은 게냐? 털이 참 곱구나. 주인을 잃은 게 분명한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살짝 비볐습니다. 그 부드러운 체온과 익숙한 몸짓에 어머니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어머니의 손길을 반기는 듯 했고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강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문득 강아지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강아지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편안하게 몸을 맡겼고 그 온기가 어머니의 얼어붙은 가슴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따뜻한 물로 강아지를 깨끗하게 씻기고 굶주렸을 강아지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도 이따금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사랑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텅 비었던 가슴 한구석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표정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강아지의 털을 말려주던 어머니는 문득 강아지의 목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털을 닦아주다가 그녀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췄던 것처럼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강아지의 목덜미에 아주 작고 선명한 검은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 점은 설마 연희의 그 점이 여기에?
어머니는 자신의 딸 연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점을 기억했습니다. 목덜미의 그 점은 연희의 몸에 있던 단 하나의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연희를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목욕을 시킬 때마다 그 점을 보며 미소 지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연희만의 특별한 표시라고 말하며 그 점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수많은 강아지 중에서 연희에게만 있었던 그 점을 가진 강아지.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같은 모양으로. 어머니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 연희가 이 강아지가 되어 돌아왔구나. 참혹하게 떠나보냈던 딸이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자신의 곁에 돌아왔다는 믿음. 그 믿음은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재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이, 땅이, 그리고 연희의 순수한 영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연희 돌아왔구나.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그만 울고 엄마랑 같이 살아가자.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엄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강아지는 어머니의 눈물을 핥아주며 마치 괜찮아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의 체온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강아지를 더욱 꽉 끌어안았고 두 존재는 마침내 재회의 기쁨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엄마가 곁에 있을게. 연희야. 그 후 강아지가 된 연희와 어머니는 서로의 곁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무덤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강아지의 목에 난 작은 점을 쓰다듬으며 딸과의 사랑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집안에는 슬픔 대신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어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다시 만난 사랑과 영원한 희망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누구도 그 강아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비록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연희의 영혼은 이제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불의를 심판한 정의와 슬픔을 이겨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는 다시는 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정의와 사랑의 힘을 믿게 하는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의 가난한 초가집. 아들 윤호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책상 위에 작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책가도는커녕 낡고해진 경전만이 높이 쌓여 탑을 이루었지요. 기름 먹인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달빛마저 그의 책상까지 닿지 못했지만 그는 쉬지 않고 밤낮을 밝혔습니다.
낡은 붓은 지칠 줄 모르고 글자를 토해냈고 벼루의 먹물은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유혹을 차단한 채 오직 벼슬이라는 높은 봉우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과거 급제.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를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효도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은 잠든 시간마저도 잊은 듯 늘 효에 관한 경전 구절을 의조렸습니다. 그는 지식을 쌓는 것이 곧 어머니에게 바칠 가장 성대한 재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신행도, 양명어 호세, 이연부모,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떨쳐서 부모님을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현들이 말씀하신 효의 끝이라 하였다. 어머니의 눈물과 고생은 곧 이 영광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윤호는 경전 속의 이상적인 효도는 뜨겁게 끌어안았지만 정작 방밖의 현실 효도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몸이 마르고 기력이 쇠에 까는 노모 어머니 심씨 부인의 고단함과 기침 소리는 윤호의 머릿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외우는 고전 속의 글자를 단 한 글자도 알지 못했지만 희생과 사랑이라는 가장 깊은 진리를 매일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잠든 동안 몰래 아궁이에 불을 떼어 차가운 방을 데우고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느라 손마디가 모두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나온 온기와 희생은 윤호가 외우는 책 속의 지식보다 훨씬 깊고 따뜻한 진리였건만 그는 그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빨래를 빠는 첨벙첨벙 소리와 함께 심씨 부인의 얕은 기침 소리가 콜록콜록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 잠시만 소리를 낮춰주십시오. 수기치인의 구절을 헤아리고 있는데 이 소리가 제 마음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네 공부에 방해가 될 줄이야. 곧 끝내마. 어머니는 재빨리 빨래를 걷어들이며 아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했지만 윤호에게 그 사과와 행동은 집중을 방해한 후에 당연한 수순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된 노동을 감사함이 아닌 성공을 위한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녘 어렵게 구한 쌀로 끓인 흰죽을 조심스럽게 들고 윤호의 방문 앞에 놓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 어머니는 혹여나 아들이 밥대를 놓칠까 어렵게 구한 쌀로 흰죽 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 방문 앞에 놓고 조용히 물러서셨습니다. 정성껏 끓인 죽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윤호야, 책도 좋지만 밥은 먹고 해야지. 몸이 상하면 쓰겠느냐. 이 어미가 끓인 죽이라도 한술 뜨거라. 네 건강이 곧 내 안이니라. 윤호는 책상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어머니! 지식이 곧 효도입니다. 지금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이 모든 가난을 끝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염려 마시고 물러가 계십시오. 나중에 제가 큰 벼슬로 호강시켜 드릴 것입니다. 윤호는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죽 대신 차가운 물에 만밥 한 술로 허기를 때우고 다시 책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고독한 인내가 훗날 어머니께 드릴 최고의 호강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면한 작은 불꽃은 꺼져가는 아궁이의 불처럼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차츰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벼슬에 대한 그의 집착이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를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정한 삶의 경전을 펼쳐보지 못한 채
차가운 책장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이 방문 밖에서 애틋하게 아들이 놓은 죽 그릇을 바라본 후 쓸쓸히 돌아서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초가집 주변에 첫 서리가 내린 초겨울 아침. 쌀쌀한 기운이 감돕니다. 시간이 흘러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찬 기운이 온 땅을 덮었지만 윤호의 방에는 오직 벼슬에 대한 뜨거운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윤호의 학문은 갈수록 깊어져 경전의 뜻을 통달하고 분놀림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학문의 깊이만큼 어머니의 병세는 차츰 겨울처럼 냉혹하게 깊어져 갔습니다. 윤호가 책 속에 지식을 쌓아 올리는 동안 어머니의 몸은 차츰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고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덮고 기침을 하는 모습이 교차됩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기침이 심해져 제대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낡은 혼니불로는 찬 기운을 막을 수 없었지만 윤호는 이마저도 외면했습니다.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방을 따뜻하게 하는 일조차 윤호에게는 과거 시험을 앞둔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온기보다 벼슬이라는 냉정한 목표를 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방해할까 두려워 깊은 기침이 터져 나올 때마다 낡은 베개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 병색보다 더 깊은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집중을 방해할까 염려하는 마음이 어머니의 모든 감정보다 항상 앞섰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베개로 입을 틀어막는 처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뜻만 이룰 수 있다면 이까짓 고생이야. 하지만 윤호는 차가운 방 안에서도 오직 책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병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왔더라도 그는 곧장 차가운 합리화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지금의 이 추위와 고통을 반드시 감내해야 한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큰 벼슬을 얻으면 이 모든 고생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어설픈 효도로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큰 효를 위한 작은 희생이다. 내일의 호강이 오늘의 불편함을 덮을 것이다. 지식으로 가득 찬 그의 머리가 사랑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외우는 성현의 경전 구절에는 지금 당장 불을 피워 어머니를 따뜻하게 하라는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고 방 안의 램프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심씨 부인의 기침 소리가 더욱 거칠어집니다. 마침내 가장 견디기 힘든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신 것입니다. 창백해진 어머니의 숨소리는 갈수록 가늘고 거칠어졌고 집안에는 공포스러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가 그의 손바닥을 태울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곧 책상 위에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험 날짜가 적힌 종이로 향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는데 약을 지으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을 꼬박 오가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 바로 코앞이다. 윤호는 의원을 부르는 일, 약을 지으러 가는 일을 하루, 이틀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합격하면 한양의 유명한 의원을 모셔와 평생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길이다.
그의 이기심과 벼슬에 대한 집착이 효라는 이름의 그럴싸한 포장지로 더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어머니 이마를 짚었다가 곧바로 책상 위의 종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절박하게 자신을 설득하며 어머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약입니다. 제가 곧 돌아와 어머니의 모든 고통을 끝내 드릴 것입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이미 시신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는 아들을 향한 뜨거운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는 것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곧 다가올 어머니의 소멸을 알리는 징조였건만 그는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염원하며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항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으나 그 항문은 정작 그의 마음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날 이른 새벽. 집안은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감돕니다. 마침내 윤호가 그토록 기다렸던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윤호는 밤샘 공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녘에 길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는 밤새 고열로 시달리셨지만 윤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합격 후 영화를 누리게 해드릴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며 벼슬에 대한 집착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윤호가 굳은 표정으로 갓을 쓰고 짐을 챙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방 쪽은 어둡고 고요합니다. 창문 너머로 얇은 새벽 서리가 보입니다. 그때 안방 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심씨 부인이 겨우 몸을 일으켜 힘겹게 방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병색이 완연한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한 줌의 재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아들에게 짐이 될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기어이 문턱을 넘어 윤호가 길을 나서는 마루 끝까지 기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듯 온 힘을 다해 윤호의 도포 끝을 붙잡았습니다. 윤호의 도포에 닿은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는 평생의 사랑과 헤어짐에 대한 애끓는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별이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것을. 윤호는 차마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얘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글은 사람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글이란다. 네가 외운 경전 속의 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 진정한 길이 있단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오래된 예언처럼 윤호의 귓가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윤호는 짜증 섞인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잠시 동안 깊은 갈등 속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을 흔들지 마십시오. 제가 합격하여 돌아오면 그때 어머니의 모든 병환과 고통을 편안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제가 곧 큰 벼슬로 효도를 다할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포 끝에는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축축하게 남아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책 속의 가르침을 들고 떠나는 아들과 삶의 진리를 전하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생명보다 자신의 성공에 더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남은 도포 끝을 윤호가 무심히 쳐다보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윤호는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하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의 지식은 밤샘 공부의 결과로 빛을 발했고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장원 급제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온 장안에 울려 퍼졌고 꿈에 그리던 벼슬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합격 소식은 며칠 후 폭풍처럼 윤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일순간 어머니를 외면했던 죄책감을 잊고 환희에 사로잡혔습니다. 합격 통보를 들은 윤호의 환희의 참모습, 잠시 슬픔을 잊고 기뻐합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에게 경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밤 벼슬을 받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윤호의 길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빗줄기는 그의 기쁨과 환희를 씻어내듯 몰아쳤고 강물이 불어나 결국 눈앞의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연은 그의 오만과 외면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윤호는 발이 묶였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었음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한양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천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말씀과 함께 찾아온 하늘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진정 가야 할 길은 벼슬이 아닌 가족의 온기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그의 성공은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윤호는 불안감 속에서 홀로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과 무너진 다리가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폭우가 그친 새벽, 낡고 습한 빈집 처마 밑에서 윤호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무너진 다리 앞에서 발이 묶인 윤호는 근처의 낡은 빈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는 과거 급제라는 수건을 이루었음에도 마음속의 공허함과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과 무너진 다리가 합격의 환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이 든 그의 곁에 꿈결처럼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윤호는 축축하게 젖은 자신의 몸을 감싸는 따뜻하고 마른 치맛자락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원한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감쌉니다. 춥지 않으냐, 내 아들아. 너의 방은 이리 차가운데. 그 짧은 한마디가 윤호의 차가운 이성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외면했던 진정한 온기,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그동안 억눌렀던 후회와 죄책감을 온몸으로 영혼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학문에 몰두했던 그 시간 내내 어머니는 이처럼 차가운 몸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호는 황급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꿈속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춥지 않으냐는 어머니의 물음은 사실 내 마음은 따뜻하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벼슬보다 자신이 외면했던 어머니의 온기가 훨씬 귀한 삶의 진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책만 보느라 가장 귀한 어머니의 손을 외면했습니다. 윤호가 벌떡 일어나 방문 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은 결연함과 후회로 가득 찹니다. 과거 합격의 영광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벼슬길을 포기하고
그가 외면했던 생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급제복을 벗어 던지고 마치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벼슬의 결과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윤호가 흙길을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옷이 흙탕물에 젖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이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윤호가 그 손을 잡고 무너지면서 오열합니다. 책만 보느라 가장 귀한 어머니의 손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이 이제야 왔습니다. 제가 이리 돌아왔는데 제발 눈을 뜨세요. 어머니, 제가 그토록 바라던 벼슬을 얻었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마루의 구석. 어머니가 마지막 힘으로 붓을 주워 놓았던 곳 옆에 피가 묻은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핏자국이 그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 천 조각 위에는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피와 생명을 쥐어짜듯 써내려간 윤호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어떤 경전보다 힘이 있었고 윤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배운 글로 남을 살려라. 따뜻한 마음으로 써라. 내 아들아, 성공보다 사랑이 먼저다. 그제야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읽었던 책 속의 지식보다 어머니의 손끝에 담긴 사랑과 삶의 지혜가 훨씬 귀한 진리였음을. 벼슬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었지만 사랑은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벼슬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잃을 뻔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곡하며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야말로 자신이 얻어야 할 가장 귀한 벼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어머니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벼슬의 명분이 따뜻한 생명을 앗아갈 뻔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피 묻은 천 조각의 유언은 윤호에게 성공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생의 가장 값진 교훈이자 어떤 경전보다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그 천 조각을 가슴에 품고 오직 어머니의 간병에만 전념했습니다. 윤호는 벼슬도 급제의 영광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어머니의 회복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외면했던 아궁이의 불을 밤새 지폈고 그의 곁을 지키며 기거하던 유명한 의원을 직접 한양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경전의 지식이 아닌 진심 어린 아들의 사랑과 후회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진정한 온기와 헌신이야말로 그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약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따뜻한 아궁이가 되어 드릴게요. 부디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어머니의 미소가 이 아들에게는 최고의 벼슬입니다. 윤호의 지극한 정성과 하늘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병세는 차츰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침은 멎었고 창백했던 얼굴에 건강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깨달음이 마침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윤호에게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흰죽을 뜨고 윤호가 옆에서 온화하게 바라보는 모습. 둘 사이에 깊은 애정과 신뢰가 흐릅니다. 윤호가 다시 관복을 입고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집착 대신
따뜻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벼슬은 효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벼슬의 권한을 이용해 어머니께 볕 잘 드는 따뜻한 새집을 마련해 드렸고 최고의 의원을 전담으로 모셔 어머니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윤호는 공무보다 어머니의 안위와 행복을 늘 먼저 챙겼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는 벼슬은 따뜻한 미소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윤호야, 내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한 벼슬이다. 이제야 진정한 효를 깨달았구나. 내 마음이 곧 나의 벼슬이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글은 따뜻한 손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이 벼슬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릴 도구일 뿐, 제 온기는 늘 어머니께 있습니다. 어머니,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윤호는 더 이상 세상의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으로 넓혀 백성들을 대했고 가장 따뜻한 붓을 휘두르는 것을 최고의 효도라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행복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윤호가 이룬 가장 위대한 장원급제였습니다. 윤호가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마루에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윤호는 나라에서 손꼽는 현명하고 청렴한 정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건강하고 인자한 어머니 심씨 부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벼슬의 높이가 아닌 효도의 깊이로 백성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피 묻은 천조각과 어머니의 차가웠던 손길에 대한 기억이 영원한 경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낡은 주머니가 놓여 있습니다. 윤호가 백성을 위해 글을 쓸 때마다 그 주머니를 잠시 어루만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정치를 손글씨 정승의 치세라 불렀습니다. 그의 공문서와 편지 그리고 사적인 글씨에는 늘 이 한 문장이 가장 귀한 가르침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잊지 않고 스스로에게 새긴 어머니의 따뜻한 유산이었습니다. 윤호의 글씨는 힘이 넘치면서도 따뜻한 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도록 사랑으로 지켜낸 기적을 통해 벼슬이 가져다 줄 명예보다 가족이 주는 온기가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심씨 부인은 따뜻한 집에서 늘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아들을 향해 잔소리가 아닌 덕담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벼슬이 높지만 마음이 더 높은 아이다. 진정한 효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가족의 온기를 지키고 그 온기를 세상에 나누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 가는 길이 곧 정이다. 윤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마을의 가장 귀한 교훈으로 남아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나를 낳아준 부모의 몸에 닿는 온기에서 시작하여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임을. 윤호는 평생을 통해 벼슬은 도구이며 사랑이 목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성공을 얻었으나 가족의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진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윤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마루에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과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평화와 존경이 흐릅니다. 두 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평화롭게 비춰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조선 중기 청원 고을의 젊은 사또 민준. 그의 이름은 고을 백성들에게 곧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20살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문 사대부의 고든 정신과 따뜻한 심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관리였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힘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관복은 깨끗했고 그의 붓끝은 오직 공명정대함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고 단정한 얼굴 뒤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깊은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높은 벼슬에 올라야 했던 무게, 그리고 세상의 냉혹한 시선들. 민준의 삶은 화려한 관청 건물만큼이나 단단하게 닫혀 있었고, 그의 마음은 마치 아무도 밟지 않은 한겨울의 눈밭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벼슬이 가져다주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와 매일 밤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진정한 따스함을 갈망했습니다. 형식적인 존경이나 권력에 기댄 아첨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교감을. 그는 때때로 답답한 관할을 벗어나 세상의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 조용히 장터를 거닐곤 했습니다. 그에게 장터는 잠시 벼슬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평소처럼 옷깃을 여미고 장터를 거닐다가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한 여인에게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들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을 지나던 무심한 행인의 어깨에 부딪히며 여인이 들고 있던 꽃들이 왈칵 쏟아져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쏟아진 꽃잎들을 황급히 주워 담으려 허둥댔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황함 속에서도 마치 산골의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잎을 주워 담으려 내민 민준의 손. 그리고 떨리는 단이의 손끝이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게 닫혀있던 그의 심장에 마치 따뜻한 불씨가 지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꽃이 다치진 않았습니까? 꽃이 참 곱습니다. 주인장의 깨끗한 마음을 담아서인지 더욱 아름답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님도 이 꽃처럼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서로의 눈을 마주본 그 찰나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사또라는 벼슬의 무게를 잊게 하는 순수함과 평민이라는 신분의 벽을 무시하게 만드는 고귀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서로에게 엮이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을 놓아주고 싶지 않다. 내게 필요한 따스함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다.
저 선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분의 눈빛은 왜 이리도 슬프고 따뜻할까? 그들의 만남은 축복처럼 시작되었으나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는 곧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엮였고 그것이 축복일지 아니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재앙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만남 이후 사또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에게 관아는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단위를 향한 그리움을 억눌러야 하는 갑갑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공무를 처리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단 한 여인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벼슬의 무게를 잊게 하는 순수하고 맑은 단이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명문 사대부의 자제로서 신분의 경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민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은 관직은 물론 가문의 명예마저 더럽히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을 꾸짖었지만 그의 이성은 차가운 심장을 데운 뜨거운 감정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몰래 변복을 하고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민주는 감히 단이에게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이 허락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녀가 꽃을 팔고 손님과 웃고 고개를 숙이는 모든 순간을 그는 갈망과 고독이 뒤섞인 눈빛으로 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벼슬의 위엄을 잊고 오직 인간적인 사랑의 불씨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이 역시 민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를 향하는 그의 시선은 이상하게 슬프고 또 따뜻했습니다. 단이는 자신을 지켜보는 저 양반의 존재가 두려우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설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 순이에게 이 비밀스러운 감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이야, 요즘 자꾸 그 선비님이 몰래 찾아와. 나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 그분 눈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단이야, 제발 정신 차려. 저분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또님이야. 우리는 땅바닥의 평민일 뿐이고. 그런 사람 마음에 담으면 너만 다쳐. 그 불꽃이 너를 태워버릴까 두려워. 순이의 현실적인 경고는 단이의 가슴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위험한 불꽃을 외면하려 했지만 밤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민준의 그림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금지된 감정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더 이상 갈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고 벼슬의 위엄도 가문의 명예도 담지 않은 오직 진실한 마음만을 담은 편지를 꺼내 썼습니다. 그의 붓끝은 떨렸고 편지에는 그의 모든 고뇌와 희생을 감수할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이양, 신분의 벽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마음을 들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당신의 그림자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맑은 눈빛을 보지 않고서는 저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처럼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폭풍처럼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비밀이 조심스레 엮이고 있을 때 이미 어둠 속에서는 그들의 파국을 지켜보고 기회를 노리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음을. 그들의 금지된 감정은 이제 곧 죄가 된 연서가 되어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단이의 사랑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가장 은밀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감히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너무 높았고 그들의 관계가 알려지는 순간 벌어질 파국을 민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민주는 매일 밤 다니의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아래를 그들만의 성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또의 권위와 위엄을 내려놓은 민주는 평복 차림으로 어둠을 틈타 조용히 소나무 아래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편지를 작은 돌멩이 밑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에게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슬의 무게를 벗고 오직 남자 민준으로서 다니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다니 역시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나무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흙을 더듬어 편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편지는 세상 모든 이들이 그녀를 천대할 때 오직 민준만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였습니다. 다니는 촛불 아래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의 고든 글씨 속에 담긴 절절한 고백과 고뇌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을 맺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강한 연서는 그녀에게 금지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또님,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행복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디 저희 이 작은 답장이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래 편지가 오가는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활자를 통해 그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이어졌고 서로의 숨결과 같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나무 아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달콤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관청의 관리 한석은 민준을 오랜 시간 시기하고 질투해왔습니다. 그는 사또의 권위를 깎아내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밤마다 관아를 비우는 것에 의심을 품은 한석은 그림자처럼 민준의 행적을 은밀하게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께서 요즘 들어 지나치게 한밤중에 사라지신다. 필시 여자 문제일 것이다. 그 약점만 잡으면 내가 이 고을의 실세가 될 수 있다. 한석은 민준의 행동 패턴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민준의 뒷모습. 한석은 민준이 소나무 아래에 편지를 숨기는 것을 결정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편지가 사또의 금지된 비밀을 담고 있으리라 직감했습니다. 저 나무 아래에 분명 사또의 비밀이 있다. 평민 여인과의 연서라면 이것은 사또를 무너뜨릴 천금 같은 기회다. 한석의 눈빛은 이미 탐욕과 질투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달콤했던 두 사람의 연서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증거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준과 다니는 여전히 밤하늘의 달빛 아래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행복을 빌었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는 이미 거대한 먹구름과도 같은 파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비밀은 잔인하게 세상에 폭로될 것입니다. 편지 속에는 다니 양 신분의 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라는 민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석은 이것이 사또를 역적으로 몰아 관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한석은 그 증거를 가지고 즉시 관청의 병사들을 움직였습니다. 당장 저 평민 여인 다니를 잡아들여라. 사또를 현혹한 죄,
관기를 물랑케 한 죄를 물어 엄히 신문할 것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청원 고을을 휩쓸었습니다. 사또 민준이 평민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민준은 벼슬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준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병사들은 단이가 꽃을 파는 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단이의 친구 순이가 이 불길한 움직임을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단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순이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알면서도 친구를 향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단이야, 큰일 났어. 관청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어. 한석이 그 편지를 봤어. 도망쳐야 해. 당장. 바로 그 순간 단이를 향해 말을 몰아온 민준이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이야, 들켰어. 더 이상은 여기서 버틸 수 없어. 내가 너를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게. 사또님, 안 돼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시게 되잖아요. 저를 버리세요. 제발. 민준은 단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벼슬과 권세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는 이제 오직 이 여인, 단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벼슬보다 내게는 너 하나가 더 중요하다. 내가 지켜야 할 정의는 바로 너다. 우리는 함께 갈 것이다. 사랑은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단 한 사람의 평민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두 사람은 이제 목숨을 건 도피라는 가혹한 운명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곧 세상의 모든 규칙과 맞서 싸워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단이의 손을 잡았지만 그들의 도피는 길지 못했습니다. 관군이 곧장 추격해올 것을 알았기에 민준은 단이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랑의 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이를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 근처 아무도 찾지 못할 은밀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두운 숲속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작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준은 단이를 잃을까 두려웠고 단이는 민준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까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이별은 세상의 모든 비극을 담은 듯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단이야, 이 작은 암자 뒤에서 숨어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에게 돌아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마라. 사또님, 제발 무사해야 해요. 당신까지 잃으면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 꼭 믿어도 되는 거겠죠? 약속하마. 이 벼슬, 이 명예. 나는 모두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아니다. 달이 차오르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민준은 눈물을 머금은 채 단이를 돌려보내고 관군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 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작별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석이 꾸민 영모 누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평민 여인과의 부정한 관계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역적의 죄를 뒤집어쓰고 관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민준이 단이에게 보내려 했던 마지막 편지는 결국 그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젖은 흙 속에 묻히거나 비바람 속에 찢겨 사라졌습니다. 단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민준이 약속했던 달이 차오르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면 혹시나 민준이 올까 문 밖을 서성였고 밤이 되면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약속의 날이 오기를 빌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또님, 이제 달이 차오르는데 왜 아직도 오지 않으세요? 혹시 저 때문에 다니는 마지막까지 민준의 무사함을 기원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슬픔, 추위는 결국 그녀의 여린 몸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돌아오기로 한 약속의 장소 근처에서 끝내 차가운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의식 속에는 오직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던 민준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다 결국 꽃잎처럼 쓰러져간 다니. 그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마지막까지 민준과의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희생은 이 생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마침내 그들을 운명처럼 또 다른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에는 오직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만을 향한 영원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직과 명예를 모두 버린 민준은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다니와의 추억과 달이 차오르면 다시 만나자는 마지막 약속에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다니가 쓰러져간 것으로 짐작되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들꽃이 가득한 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꽃밭을 둘러보다 유난히 맑고 깨끗한 꽃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다니초라 불렀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저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사이에서 그는 다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자신이 다니에게 보냈던 편지와 함께 다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썼을 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이별을 준비하며 남긴 눈물과 사랑으로 쓴 영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또님, 이 생에서는 당신의 곁에 머물지 못하지만 부디 저를 잊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꽃이 되어 이 땅에서 영원히 기다릴게요. 달빛 아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편지를 읽은 민준은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가 꽃이 되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민준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초가 가득 피어난 꽃밭에 조용히 몸을 뉘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그리움이 마침내 안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듯한 깊은 평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맑고 고운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가슴 저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다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혹시 꿈이 아닐까 두려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빛이 가득한 곳. 민준이 누워있던 곳은 더 이상 이승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병색 없이 아름답고 환하게 웃는 다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민준은 자신의 육신이 이승의 모든 고통을 벗어던지고 다니가 있는 하늘나라에 도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니야, 정말 너였구나. 꿈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 네, 사또님. 제가 꽃이 되어 당신을 기다렸어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에요. 신분도, 이별도, 눈물도 없는
우리가 약속했던 곳이에요. 그는 그녀를 잃었던 지난 모든 세월의 고통을 잊으려는 듯 다니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영원한 안식과 사랑 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잔혹했던 시간도 죽음마저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하하, 다니야. 사또님,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시간을 넘어 영원한 안식 속에서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원의 약속은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든다는 따뜻한 교훈을 남기며 끝을 맺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